내 이름은 오수키, 올해로 75. 나는 지금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하고 텅 빈 평창동의 대저택에 홀로 남아 나의 마지막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성공한 남편 덕분에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복 많은 여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 화려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지난 40년간 단 한순간도 아물지 않은 깊고 지독한 상처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반복된다. 아침이면 나를 위해 고용된 집사가 차려주는 맛없는 건강식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그리고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거나 혹은 창밖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다. 밤이 되면 나는 이 넓은 집안에 홀로 남아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과 그리고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둔 또 다른 한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잠이 든다. 내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그의 이름은 준석. 그는 지금 40을 간 넘긴 나이에 내가 물려준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이자 효심 깊은 아들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게 남은 마지막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차갑고 이기적인 낯선 타인일 뿐이었다. 그는 아주 가끔씩 나를 찾아온다. 하지만 그의 방문 목적은 언제나 똑같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네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 큰 집에서 혼자 사실 거예요? 이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고 남은 돈은 저희에게 물려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나는 그의 그 끝없는 탐욕과 나를 향한 그 어떤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그는 만족할 줄을 몰랐다. 하지만 나의 그 깊은 슬픔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40년 전 내가 잃어버린 나의 첫 번째 아들 민수 때문이었다. 나는 40년 전의 그날을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은 나의 5살 배기 아들 민수의 손을 잡고 복잡한 남대문 시장을 찾아갔던 날이었다. 아이는 나의 손을 잡고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물건값을 깎으려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아주 잠깐 아이의 손을 놓치고야 말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는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아이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나의 그 행복했던 세상은 그렇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그 후 몇 년간 전국을 떠돌며 나의 아들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내게 이제 그만 아이를 잊으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나의 그 깊은 상처를 남은 아들 준석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에게만큼은 완벽한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그런 노력은 오히려 준석을 더욱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옆집의 어린아이가 공을 쫓아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나를 보고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었다. 아이는 그런 나를 보며 이내 울음을 그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 아이의 그 해맑은 미소 속에서 4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민수의 얼굴을 아주 잠시 보았다.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과거와 슬픔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내가 40년 전 나의 아들 민수를 위해 직접 떠주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입혀보지 못했던 작은 털 베넷저고리 하나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베넷저고리의 한쪽 구석에는 민수라는 아이의 이름이 나의 서툰 솜씨로 수놓아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준석이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걱정 대신 재산을 향한 조급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텅 빈 집에서 과거의 유령과 함께, 그리고 저 탐욕스러운 아들의 등살에 시달리며 나의 남은 생을 보내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내일 백화점에 갈 생각이었다. 나를 위해 아주 오랜만에 예쁜 옷 한 벌이라도 사 입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나의 그 작은 외출이 내게 지난 40년간의 모든 기다림을 끝내줄 아주 기적과도 같은 만남을 선물해주게 되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외출 준비를 했다. 지난 수십 년간 나의 모든 외출은 언제나 남편과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것은 나의 그 텅 빈 삶 속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베푸는 아주 작은 사치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소심한 반항과도 같은 것이었다.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가 가장 아끼던,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고운 빛깔의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아주 옅은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여전히 늙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작은 설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강남의 한 백화점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의 풍경이 아주 낯설고 또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고 닫힌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나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백화점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화려하고도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잠시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내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이었다. 눈부신 조명과 경쾌한 음악, 그리고 저마다 값비싼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젊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 나는 그들의 그 화려한 모습들 속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또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나는 목적지 없이 백화점 안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나는 값비싼 명품 가방과 화려한 보석들, 그리고 유행에 가장 앞서 나가는 옷들을 아무런 감흥도 없는 눈으로 그저 구경할 뿐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나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나는 백화점의 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켰다. 창밖으로는 젊은 엄마와 딸이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4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민수를 떠올렸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었더라면 지금쯤 저들처럼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이 거리를 걷고 있었을까? 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의 그 슬픈 상념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백화점의 식품 코너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가 직접 저녁 창거리를 사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한 젊은 아이와 부딪히면서 나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송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고야 말았다. 가방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나의 모든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의 낡은 지갑, 돋보기 안경, 그리고 나의 품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 없었던 나의 그 소중한 남편과 어린 민수가 함께 찍은 그 빛바랜 사진 한 장까지. 나는 당황하여 삐걱거리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나의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백화점의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나를 대신하여 바닥에 흩어진 나의 물건들을 아주 정성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손길로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그 친절한 손길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한, 그리고 나의 모든 세상이 멈추는 듯한 아주 강렬한 충격에 휩싸여야만 했다. 그의 얼굴, 그의 눈, 그의 코, 그리고 그의 입술, 그 모든 것이 내가 지난 50년간 매일같이 사진 속에서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서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했던 나의 죽은 남편의 그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얼굴만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물건들을 주워 나의 송화방 안에 다시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내게 가방과 함께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건네주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우리의 손끝이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의 손끝에서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따뜻하고도 익숙한 전율 같은 것을 느꼈다. 할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그는 나의 그런 이상한 반응에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그의 그 다정한 목소리에, 그리고 나를 걱정해주는 그의 그 깊은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남편의 모습을, 그리고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헛것이라도 보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지금 가장 묻고 싶은, 그러나 동시에 가장 두려운 그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젊은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 나의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대답했다. 민수, 최민수라고 합니다. 아민수, 나의 아들의 이름. 내가 지난 4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바로 내 아들의 이름.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의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야 말았다. 나의 길고도 길었던 기다림이, 그리고 나의 그 헛된 희망이 마침내 그 끝을, 혹은 새로운 시작을 고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세상은 오직 백화점이라는 그 화려하고도 낯선 공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강렬하고도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자 동시에 절망이었고, 기쁨이자 동시에 슬픔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백화점의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그곳을 찾아갔다. 나는 값비싼 물건들을 쇼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오직 단 한 사람, 나의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젊은 청소부, 최민수라는 그 아이를 보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처음 며칠간은 차마 그 아이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백화점의 한 구석, 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의 등은 고된 노동과 삶의 무게에 조금은 굽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의 죽은 남편의 그것과도 같은 어떤 단단하고 우직한 힘이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 뒷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다. 만약 내가 40년 전 시장에서 그의 손을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저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 아이가 저렇게 남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인 것만 같았다. 나는 그런 그에게 조금씩,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그에게 다가가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넸다. 젊은이가 고생이 많아 이거라도 한잔하고 해요. 그는 처음에는 나의 그런 갑작스러운 친절에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나의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이내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며 나의 호의를 받아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고 그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내게 자신이 구하로 자랐으며 배운 것이 없어 이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그 담담한 목소리 속에서 나는 그가 겪었을 그 길고도 외로운 시간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그를 위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갔다. 때로는 따뜻한 빵을, 때로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그는 언제나 나의 선물을 아주 고맙게, 그리고 맛있게 받아주었다. 우리는 어느새 나이를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와의 시간 속에서 나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고 있었고, 그는 나의 그 따뜻한 관심 속에서 평생을 느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이런 작은 행복은 나의 또 다른 아들 준석이에게는 아주 못마땅하고 또 불쾌한 일이었던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준석이가 아주 차갑고 분노에 찬 얼굴로 나의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 요즘 매일같이 백화점에는 왜 가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를 신문하는 검사의 그것과도 같았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백화점의 한 젊은 청소부 놈에게 미친 사람처럼 돈을 쓰고 다니신다고요. 그놈이 어머니 돈이라도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연세. 그게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나는 그의 그 오만하고도 무례한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내 돈이고 내 인생이야. 어머니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그러세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는 나를 마치 정신이라도 나간 노망난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외로움이나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유산이 정체 모를 젊은 놈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그 속물적인 불안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나의 집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이 희미한 희망과 아들의 그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알아야만 했다. 그 아이가 정말 나의 아들 민수가 맞는지. 나는 나의 친구인 의사에게 연락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날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나는 민수에게 백화점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는 그를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그가 평생 한번 먹어보기도 힘들었을 아주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었다. 그는 내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가 마셨던 물컵을 아무도 모르게 나의 가방 속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의 진짜 속내를 아주 조금 드러내 보였다. 민수 씨, 혹시 어릴 적 기억 전혀 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주 어렸을 때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쳤다거나 하는 그런 기억 말이오. 나의 그 질문에 그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깊고 또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나의 이 길고도 길었던 기다림이 이제 정말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과연 기적일지 혹은 또 다른 절망일지는 이제 곧 밝혀지게 될 터였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크고도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나는 민수, 그 아이가 마셨던 물컵을 아무도 모르게 나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나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친구에게 연락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수소문했다. 나는 아들 준석의 눈을 피해 아주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서울의 한 외진 곳에 위치한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을 찾아갔다. 나의 손에는 민수의 타액이 묻어있는 물컵과 함께 나의 머리카락 몇 올이 담긴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연구원은 나에게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나는 서류 위에 나의 이름과 함께 최민수라는 나의 그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써 내려갔다. 그 세 글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게 됩니다. 결과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오겠습니다. 나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연구소를 빠져나왔다. 이제 내게는 일주일이라는 아주 길고도 또 지독한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그 시간은 내게 천국이자 동시에 지옥이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 민수가 맞다면 나는 40년간의 한을 풀고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될 터였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나의 늙은 망상에 불과했다면 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될 터였다. 나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백화점을 찾아가 멀리서나마 민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나의 눈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그의 그 선한 눈빛, 그의 그 우직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가 땀을 닦는 그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도 나는 그의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죽은 남편의 모습을,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그런 행동은 아들 준석의 의심을 더욱더 키우고야 말았다. 그는 내가 여전히 그 정체 모를 청소부 놈에게 미쳐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내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거나 혹은 예고 없이 집으로 들이닥쳐 나를 죄인 취급하며 신문하려 들었다. 어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그놈이 그렇게도 좋으세요. 어머니께서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저런 근본도 없는 놈에게 다 갖다 바치실 작정이시냐고요. 어머니, 그놈 때문에 우리 모자 사이가 이렇게 망가져도 괜찮으세요. 저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고생만 하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후만큼은 제가 꼭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시는 겁니까? 나는 그의 그 위선적인 효심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행복이나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유산에 대한 그 탐욕스러운 걱정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깊은 환멸과 함께 어떤 연민을 느껴야 했다. 마침내 운명의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아침 일찍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 유전자 검사 기관을 다시 찾아갔다. 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나의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연구원은 내게 김호숙님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고 적힌 하얀색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 봉투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힘겹게 받아들었다. 나의 모든 운명이 바로 저 얇은 종이 몇 장 안에 달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연구소를 나와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심장이 터져버릴 듯한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마침내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나의 마지막 절망이 될지도 모르는 그 운명의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의 끝에서 과연 웃게 될까? 혹은 울게 될까? 나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받아든 그 하얀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의 모든 운명이, 나의 지난 40년간의 모든 기다림과 슬픔이, 그리고 나의 마지막 남은 모든 희망이 바로 이 얇은 종이 몇 장 안에 달려 있었다. 나는 차마 그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이의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는 과연 그 절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아들 준석이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노망난 늙은이라며 비웃고 조롱할 터였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 민수가 맞다면 나는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40년, 내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 지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을, 그 아이의 목소리를, 그리고 나의 손을 놓쳤던 그 마지막 순간을 꿈속에서 보아야만 했다. 나는 나의 그 길고도 지독했던 그리움의 시간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내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게 될지라도 나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운명이 담긴 그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다. 나의 눈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의 눈은 이미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차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그 글자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겸사결과 의뢰인 오수키님과 대상자 최민수님은 99.9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마지막 한 문장,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의 입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기이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나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슬픔과 모든 그리움과 그리고 모든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그런 소리였다. 민수, 내 아들, 나의 아가,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내 가슴에 꼭 안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다. 나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그리고 나의 그 길고도 외로웠던 기다림을 마침내 끝내게 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한참 동안 울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의 삐걱거리던 무릎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나의 등은 하늘을 날아갈 듯 가벼웠다. 나의 마음속에는 40년 만에 되찾은 나의 아들을 지금 당장 만나러 가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나는 그곳에서 청소부 옷을 입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나의 아들, 민수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지, 그리고 그가 과연 40년 만에 나타난 이 늙은 어머니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며칠 동안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나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함은 없었다. 오직 내 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함께 그가 겪었을 그 힘든 시간들에 대한 깊은 미안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더 좋은 음식을 사다 주었고 더 따뜻한 옷을 선물했다. 그는 그런 나의 과분한 친절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나의 호의를 받아주었다. 나는 마침내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장소는 바로 40년 전 내가 그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남대문 시장이어야만 했다. 나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부탁을 했다. 나의 오랜 단골 식당이 남대문 시장에 있는데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물건을 좀 찾아다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나의 그 뜬금없는 부탁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나의 건강을 걱정하며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약속된 날, 나는 그와 함께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예전의 그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40년 전 내가 그의 손을 놓쳤던 바로 그 장소로 그를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고백했다. 민수야, 아니, 내 아들, 민수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경악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그게 무슨... 나는 나의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내가 40년간 간직해왔던 그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내가 바로 40년 전 이곳에서 너를 잃어버렸던 너의 어미란다. 아들아, 나의 그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의 그 눈물 속에서 나는 그가 겪었을 그 길고도 외로웠던 시간의 무게를, 그리고 그가 느꼈을 그 깊은 그리움의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그를, 나의 아들을 40년 만에 나의 품에 아주 힘껏 끌어안았다. 나의 길고도 길었던 기다림은 그렇게 마침내 그 끝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남대문 시장에서의 그 기적과도 같았던 재회 이후 나는 나의 아들 민수의 손을 지난 40년간의 모든 그리움과 미안함을 담아 아주 힘껏,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처럼 꼭 잡았다. 우리는 함께 나의 집으로, 아니,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된 그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민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웅장하고 화려한 집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아이는 지난 40년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허름하고 굳은 일들을 하며 살아왔을 터였다. 그 아이에게 이 집은 아마도 자신이 평생을 가도 결코 들어와 볼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원래는 내 아들이 누렸어야 할 당연한 행복이었는데 나는 민수를 집안의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내가 지난 40년간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언젠가 내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비워두었던 바로 그 방의 문을 열어주었다. 민수야, 여기가 이제 내 방이다. 나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가 40년 전 그 아이를 위해 직접 떠주었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입혀보지 못했던 그 낡은 털 베넷 저고리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무 늦어서. 민수는 그 베넷 저고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의 그 울음소리 속에서 나는 그가 겪었을 그 길고도 외로웠던 시간의 무게를, 그리고 그가 느꼈을 그 깊은 그리움의 상처를 함께 느끼고 또 함께 울어야만 했다. 우리는 그날 밤을 새워 서로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고아원에서 자라며 겪어야 했던 수많은 서름과
세상의 차가운 편견 속에서 홀로 버텨내야 했던 그 외로운 시간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그 아픈 이야기들을 가슴으로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선하고 우직하게 자라준 나의 아들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느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나의 또 다른 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나는 이제 나의 두 아들을 40년 만에 다시 마주 앉혀야만 했다. 준석은 아마도 내가 또다시 돈 문제로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거실 소파에 나와 함께 앉아있는 낯선 남자 민수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어머니, 이 사람은 누구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들의 사이에 섰다. 준석아, 이리 와서 인사하거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아주 어렵고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너의 형, 민수다. 나의 그 충격적인 고백에 준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형이라고 하세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저 백화점의 그 사기꾼 놈이잖아요. 그는 나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민수를 나를 등쳐먹으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의 그 어리석고도 비정한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껴야 했다. 아니다. 이 아이는 내 형이 맞다. 나는 나의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의 눈앞에 던졌다. 여기 너와 이 아이가 그리고 내가 한 핏줄이라는 하늘의 증거가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앞에서 준석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절망과 함께 자신의 형이 될지도 모르는 민수를 향한 어떤 지독한 질투와 경계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서의 지위와 내게서 물려받게 될 막대한 유산이 저 낯선 형의 등장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터였다. 나는 그런 그의 속물적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너희 두 사람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재산 역시 너희 두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줄 생각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는 너의 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만 한다. 만약 네가 끝까지 너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너의 형을 괴롭히려 든다면 그때는 나 역시 너를 더 이상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그 단호한 판결에 준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아주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나의 이 상처 입은 가족이 과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또 다른 아들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어서 정말 고맙다. 우리의 길고도 길었던 겨울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한 아주 길고도 험난한 또 다른 여정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여정을 나의 두 아들과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는 텅 비어 슬픔과 그리움만이 감돌던 나의 그 거대한 저택은 이제 매일같이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함께 서툴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노력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40년 만에 되찾은 나의 아들 민수를 나의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그에게 그가 지난 40년간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따뜻한 잠자리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평생을 그리워했을 어머니의 사랑을. 민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그 갑작스러운 신분 변화와 나의 그 과분한 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방황했다. 그는 여전히 백화점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말렸다. 아들아, 너는 더 이상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는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너의 자리를, 그리고 너의 행복을 되찾을 시간이란다. 나는 그에게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나는 그가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다시 배움의 길을 걷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대학에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건축 설계에 대한 꿈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죽은 남편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다. 나의 또 다른 아들, 준석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또 삐걱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이 낯선 형의 등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민수를 여전히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언제나 날카로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그런 두 아들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그리고 가슴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40년이라는 그 길고도 깊은 시간의 벽이 그리 쉽게 허물어질 수는 없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이 두 아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 깊은 상처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의 아픔을 더 큰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두 아들을 나의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나의 마지막 제안을 했다. 나는 나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나의 그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특히 나의 재산을 그토록이나 탐냈던 준석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민수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재단은 과거의 우리 민수처럼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 무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헤매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두 아들에게 그 재단을 함께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준석아, 너는 너의 그 뛰어난 경영 능력을 더 이상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다오. 너의 그 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데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수야, 너는 너의 그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상처를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준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의 또 다른 수많은 민수들을 그들의 가족품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 게다. 나의 그 진심 어린 제안에 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준석이가 먼저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그 어리석었던 탐욕이 어머니와 그리고 형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민수 역시 그런 동생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일어나라. 동생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다. 오히려 너에게 미안했다. 나의 존재가 너의 행복을 위협하게 될까봐 늘 두려웠으니까. 두 아들은 그렇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형과 동생으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화해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두 아들은 함께 민수희망재단을 이끌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진정한 형제로 거듭나고 있었다. 재단은 그들의 그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수많은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찾아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어느덧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 민수의 45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아주 오랜만에 우리 네 식구가 모두 함께 마주 앉았다. 나와 나의 두 아들, 그리고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준석이의 아내까지. 식탁 위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우리가 함께 웃으며 만든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침묵이나 어색함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와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나는 내 곁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나의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나의 곁으로 이미 오래전에 찾아와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적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내 가족이 서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게 된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나의 길고도 험난했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행복한 인생은 그렇게 다시,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터였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할머니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한 남자가 그녀의 잃어버린 아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통해 혈연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인연과 용서와 화해의 위대한 힘에 대해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오수키 할머니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기적처럼 아들을 되찾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마저도 보듬어 안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을 믿고 서로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이해와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